저는 올해 62살이 된 시장 구석에서 평생 다른 사람들 옷이나 고쳐주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딱 하나, 제 아들 진우만큼은 세상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제 평생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바르게 자라서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예쁜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저야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런 아들이 얼마 전 결혼기념일을 맞은 저와 남편의 손에 웬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평생 저희 뒷바라지 하시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셨잖아요. 더 늦기 전에 두 분이서 좋은 구경하고 오세요. 아들이 내민 건 다름 아닌 크루즈 여행 상품권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런 호화로운 배를 타고 열흘이나 지중해를 돌아다니는 여행이라뇨. 태어나서 그런 호사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던 남편도 뱃머리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여보, 우리 아들 참 잘 키웠지? 라며 아이처럼 웃더군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배 위에서 열리는 파티에 창밖으로 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에 모든 시름을 다 잊고 남편과 저는 16살 청춘 소년 소녀가 된 것처럼 들떠 있었죠. 사건이 터진 건 여행 사흘차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선상 파티가 한창이었고 흥겨운 음악 소리에 맞춰 남편과 어설픈 춤까지 추며 웃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죠. 아가 잘 지내니? 여긴 천국이 따로 없구나. 너랑 진우도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들뜬 제 목소리와는 달리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끄끄거리는 울음소리만 간신히 새어나올 뿐이었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아가? 무슨 일 있어? 진우는? 진우 옆에 있니? 제 다급한 물음에 며느린 한참이나 흐느끼다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라는 말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병원? 병원은 어디야? 우리 아들 괜찮은 거지? 많이 다쳤어? 현장에서 바로. 그 말의 끝으로 며느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쿵!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시끄럽던 파티장의 음악 소리가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제 눈앞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는 듯 하얗게 질려 절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만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후부터 한국 땅을 다시 밟기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비행기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창밖은 파랗고 예뻤지만 제 눈엔 온통 잿빛 세상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 부부는 집이 아닌 아들이 있다는 장례식장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광판에 떠있는 고 박진우라는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남편이 겨우 부축했습니다. 며느린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을, 제 아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그 훼손이 심해서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인데 엄마인 내가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차가운 쇠문이 열리고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얀 천에 덮여있는 형체를 보자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 진우야. 엄마 왔다. 얼굴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차마 천을 다 걷어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심포 끝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한참이나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며 아들의 손을 쓰다듬던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진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깨진 유리병에 손바닥을 크게 베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상처가 깊었던지 10바늘도 넘게 꿰맸더랬죠. 그래서 왼손 손바닥에는 평생 반달 모양의 하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내놈 손에 이게 뭐냐며 평생을 놀려먹었던 그 흉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손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헛것을 보나? 눈물이 앞을 가렸어. 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번을 다시 보고 제 손으로 쓸어봐도 흉터는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저는 붙잡고 있던 손을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 내 아들 아니야. 우리 진우 아니라고. 차가운 안치실에 제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제정신이냐며 저를 붙잡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도 와서 봐. 이 손, 우리 진우 손 아니잖아.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남편은 차마 시신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그저 제 입을 막으려고만 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사람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남편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은 제가 아들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충격에 실성이라도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경찰 한 분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최 반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형사님은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이 사람 제 아들 아니라고요. 우리 아들 손에는요, 아주 어릴 때 생긴 평생을 달고 산 큰 흉터가 있어요. 근데 이 손은 아니에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 간절한 외침에 최 반장은 잠시 제 얼굴과 시신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그의 표정엔 어떠한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들고 있던 서류철을 열어 제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확인을 마쳤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고인의 소지품과 신분증을 저희가 직접 확보했고 절차상 신원 확인은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적힌 박진우라는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어머님. 최 반장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사고가 워낙 끔찍해서 시신이 많이 훼손되다 보니 어머님께서 기억하시는 흉터 같은 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마음을 추스르십시오. 그 순간 저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제 말이, 제 목소리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제 아들이 아니라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소리치고 있는데 세상은 서류 위에 적힌 글자 몇 개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죄송합니다 라며 경찰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더니 거의 반강제로 저를 안치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쇠문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끌려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럼 내 아들 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안치실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한 저는 조문객들 눈을 피해 장례식장 구석에 있는 작은 가족실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 도망이라도 갈 사람처럼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었지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낯설고 무섭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자, 응? 남편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목소리로 제게 애원했습니다. 내가 당신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슬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내 말이 그렇게 못 믿어? 내가 우리 아들 손에 난 흉터 하나 구분 못할 사람으로 보여? 당신도 봤어야지. 왜 확인도 안 하고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제 울분 섞인 외침에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경찰이 신분증 확인했다잖아. 서류에도 다 나와 있고. 평생을 공무원으로 산 사람이야 나는. 나라에서 경찰이 확인했다는데 그걸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남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에게는 제 눈으로 본 진실보다 종이 위에 찍힌 까만 글씨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신처럼 믿는 사람. 그런 남편에게 제 말은 그저 충격으로 이성을 잃은 아내의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러는 거 하늘에서 우리 지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하겠어? 제발 우리 불쌍한 아들 편히 보내주자, 응?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밖에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친척들은 문틈으로 힐끔거리며 충격이 너무 커서 헛것을 다 본다고 수근거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다시 돌발 행동이라도 할까봐 슬픔에 잠긴 얼굴로 제 곁을 지키며 절 감시했습니다. 슬픔이 온몸을 쥐어짰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래,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증명해내면 되는 것이다.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진짜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도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경찰의 말을 곱씹을수록 머릿속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흉터는 훼손돼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저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더 확실한 것,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야 해. 저는 눈을 감고 제 아들 진우의 몸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제 손으로 씻기고 입혔던 제 아들의 몸, 어디에 점이 있고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세상에서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서 무릎에 생긴 자국, 다쳐서 눈썹 끝에 생긴 작은 흉터. 하지만 전부 사고로 훼손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면 그만일 증거들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필요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증거가.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 내려가던 그때 번개처럼 한 장면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20살을 간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발목이 부딪혀 부러졌다며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 밤. 응급실에 달려갔을 때 퉁퉁 부은 발목을 붙잡고 아파하던 아들의 얼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했던 말이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뼈가 완전히 어긋나서 그냥 깁스로는 안 됩니다. 수술해서 철심을 박아 뼈를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 철심. 우리 아들 오른쪽 발목엔 뼈를 고정하기 위해 박아놓은 철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찢어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흉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뼈 안에 박힌 쇠붙이, 사고로 훼손될 수도 세월에 지워질 수도 없는 이 세상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걸 떠올린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저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 다시 제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여보, 또 왜 그래?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손을 뿌리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팔에 꽉 쥔 남편의 힘과 저를 가엾고도 한심하게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뜨거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쳐봐야 나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겠구나. 여기서 나가려면 이 사람을 속여야만 한다. 저는 들끓는 속을 억지로 꾹꾹 누르며 제 평생의 연기력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올려다보며 최대한 힘없고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경망이 없었나 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서 그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머리 좀 식혀야겠어. 제 풀이 죽은 목소리에 남편은 좀 경계를 풀더군요. 멀리 가지 마. 한마디를 던지곤 저를 붙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10수년 전 아들이 수술받았던 그 병원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제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해. 차가운 택시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쉴 새 없이 기도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연인들, 아들의 죽음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잘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괜찮으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곧장 원목과 의무 기록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건 젊은 직원의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박준희님 진료 기록은 본인이 아니시거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환자 신분증, 위임장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서요. 위임장이라뇨? 죽었다는 아들의 위임장을 제가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병원까지 달려오는 동안 이런 당연한 절차 따윈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구에 매달려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었다고 장례식장에 누워있어요. 근데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제발 그걸 확인해야 해요. 이 서류가 없으면 내 아들이 그냥 한 줌 죄가 돼버린다고요. 제발 그걸 확인해야 해요. 이 서류가 없으면 내 아들이 그냥 한 줌 죄가 돼버린다고요. 제발. 엄마한테 아들 기록도 못 줍니까? 법이 그래도 어떻게 이래요? 제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구나 싶어 창구 앞에 주저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나이 지긋한 원무과장님이 제 모습을 한참 보더니 젊은 직원에게 작게 속삭이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안쪽 상담실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무슨 사연인지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저는 두서없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시신이 뒤바뀐 것 같다는 제 말을 그 과장님은 처음으로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한참을 고민하다 컴퓨터로 무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린터에서 출력된 종이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들의 이름과 함께 제가 그토록 찾던 한 줄의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우측 족관절 내 금속핀 고정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이제 제 아들을 살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허리가 부러질 만큼 인사를 하고는 종이가 찢어질 만큼 움켜쥐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친척들이 있는 장례식장으로 다시 가봤자 이 얇은 종이 한 장은 그저 또 다른 자식 잃은 엄마의 망상으로 취급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 증거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경찰뿐이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어수선하고 분주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최 반장님을 찾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피곤한 얼굴에 최 반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또 어쩐 일이십니까? 장례식장에 계셔야죠. 저는 대답 대신 손에 꽉 쥐고 있던 진료 기록 사본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들 20살 때 발목 수술 받은 기록이에요. 여기 똑똑히 쓰여 있잖아요. 발목에 철심이 박혀 있다고. 형사님, 이것만 있으면 엑스레이 딱 한 번만 찍어볼 수 있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요. 제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은 제가 내민 종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병원에서 만났던 그 어떤 직원보다도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어머님 남편분, 그러니까 유가족 대표께서 모든 절차에 동의하셨습니다. 저희는 그에 따라 신원 확인 종결했고 사건 서류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 명백한 사고사입니다. 지금 와서 어머님께서 가져오신 이 서류 하나만 믿고 이미 안치실에 계신 고인을 다시 병원으로 옮기고 어쩌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저희에겐 없습니다. 법이요? 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머님, 최 반장은 제 말을 다시 한번 잘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은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얼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희도 저희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마음 아프신 건 알겠지만 더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세요. 그 말의 끝으로 그는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멀어져가는 최 반장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종이 한 장은 그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이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경찰서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공권력마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남편과 친척들의 동정어린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동네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손에 쥔 진료 기록 사본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미친 걸까? 아들을 잃은 슬픔에 헛것을 보고 사실을 부정하는 걸까? 수만 가지 의심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제 아들을 편히 보내주는 게 맞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구겨진 종이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우측 족관절 내 금속핀 고정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수술을 받고 퇴원하던 날,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도 절 보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 엄마, 나 이제 사이보그야. 엑스레이 찍으면 나만 뼈가 반짝거릴걸? 짓궂게 농담을 던지던 20살 아들의 앳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다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건 내 망상이 아니야. 내 기억이, 내 아들이, 내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엄마인 나는 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가 발인이야. 어디야? 빨리 들어와.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제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장례식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게 제 아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밤새 꼬깃꼬깃해진 진료기록 사본을 고이 펴서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싸움터가 될 장례식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주어 걸어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다시 들어섰을 때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든 병사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밤새 밖에서 헤맨 저를 보고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 언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영정사진 앞에서 묵묵히 절을 올리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아들의 마지막을 받아들인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고 제 눈은 단 한순간도 제 아들이 아닌 누군가와 누워있을 저 관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영정사진을 든 채 넋이 나가 있었고 며느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저들은 지금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요. 마침내 모든 곡소리가 그치고 발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고인께서 마지막 길을 떠나실 시간입니다. 그 말을 신호로 운구 인부들이 관의 양옆에 섰습니다. 남편이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섰고 며느리와 친척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 역시 그 행렬의 맨 끝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운구어. 나지막한 소리와 함께 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쿵쿵. 발걸음에 맞춰 관이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운구 행렬은 장례식장 문을 지나 아들을 태워 한 줌 재로 만들어버릴 검은 운구차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문 밖으로 차가운 아침 햇살이 보였습니다. 저 햇살을 받으며 저 관이 운구차에 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제 아들을 찾을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이야. 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던 친척의 어깨를 밀치고 행렬의 가장 앞으로 관을 이끌던 인부들을 향해 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요. 멈춰요. 제 비명 같은 고함에 엄숙하던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운구 행렬이 그 자리에 멈춰섰고 수십 개의 눈이 전부 제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관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선 채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그 관 절대 못 나갑니다. 내 아들인지 제대로 다시 확인하기 전엔 단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제 외침은 그저 허공의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남편의 고함이 가장 먼저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빨리 좀 끌어내요. 제발. 뭐 어떠래요? 안 말리고. 남편의 절규를 신호탄으로 제 동생 뻘되는 시동생과 조카들이 달려들어 제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지막 길을 막아서는 집안의 망신거리가 된 미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이거 놓으세요. 놓으란 말이에요. 저는 버텨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제 몸은 신발 뒤축이 끌리는 소리를 내며 무력하게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절 바라보는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 역시 제가 슬픔에 못 이겨 시어머니 노릇도 잊은 채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대로 끝인가? 이대로 끌려나가고 내 아들이 아닌 저 관은 그대로 한 줌 제가 되어버리는 건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기 직전 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밤새 제 심장과 함께 뛰었던 제 아들을 살릴 마지막 희망, 꼬깃꼬깃 접혀있던 진료 기록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보라고. 다들 이것 좀 봐요. 저는 제 팔을 붙잡은 시동생의 손을 뿌리치며 그 종이를 허공에 펴보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 우리 진우 발목엔 철심이 박혀있다고. 20살 때 축구하다 다쳐서 수술하고 박은 철심이 아직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제 절규에 저를 끌어내려던 친척들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손에 들린 종이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 모든 것을 실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이 병원 기록이 증거야. 여기 똑똑히 쓰여 있잖아. 이거 확인하기 전엔 저 관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리고 저는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제 말을 헛소리로 치부했던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내 아들을 2번 죽이는 거라고! 그 말을 끝으로 장례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던 시동생도, 욕을 하려던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던 장례 지도사도 모두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얇은 종이 한 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미친 여자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손에 든 어머니의 이의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 무겁고 서늘한 침묵 속에서 저는 아들의 운명이 이제 곧 결정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관을 든 인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섰고 친척들은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와 제 손에 들린 종이 쪼가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정적의 중심에 저는 장례식장 한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최 반장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 영안실에서 내 아들이 아니다라며 소란을 피웠을 때 장례식장 측에서 발인 날에도 소란이 예상되니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 1명만 입회해달라고 미리 요청을 해뒀던 모양입니다. 그는 그저 업무의 일환으로 또 무슨 소란이냐는 귀찮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굳은 얼굴로 천천히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들린 진료 기록을 가리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건넸습니다. 최 반장은 종이를 받아들고 그 위에 적힌 글씨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이 병원 직인과 우측 족관절 내 금속핀 고정술이라는 글씨에 닿는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와 제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번갈아 훑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저 여자의 주장을 묵살하고 화장을 강행했는데 저 서류가 진짜라면 증거를 든 유가족을 묵살하고 시신을 화장시킨 경찰이라고 내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에 나온다면 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게 만들지도 모르는 이 아찔한 상황의 무게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참이나 저를 쏘아보던 최 반장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운구 즉시 중단하세요. 관 내려놓읍시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인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관을 다시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반장은 굳은 얼굴로 제게 마지막 통보를 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신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서 신원 재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의 끝으로 며칠 동안 저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여기까지 너무나도 외롭게, 너무나도 힘들게 달려왔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말이 드디어 세상에 닿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 되어버린 저 관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최 반장의 지시 한마디에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운구는 중단되었고 관은 다시 장례식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안치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이송 절차를 위해 경찰 몇 명이 더 도착했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엄숙한 애도의 공간에서 차가운 사건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친척들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렸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킨 원흉이자 가족들의 슬픔을 망쳐버린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직 다시 굳게 닫힌 저 안치실 쇠문 너머에 쏠려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서류를 챙기고 병원에 연락을 하는 동안 저는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저도 모르게 안치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갑고 두꺼운 쇠문에서는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에 가만히 손을 댔습니다. 며칠 전 처음 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절망감이 다시금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싸늘한 손을 붙잡고 저는 제 인생도 함께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쇠문 앞에 서 있었지만 이제 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문 너머에 누워있는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내 진짜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희망. 주변의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수근거리는 친척들의 목소리도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움직이는 경찰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저 차가운 쇠문과 저 단둘이 남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 절규하던 제 목소리, 실성했다며 저를 막아서던 남편의 얼굴, 규정상 안 된다며 저를 돌려 세우던 경찰의 냉정한 눈빛,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저는 얼마나 외로웠던가요? 얼마나 무서웠던가요? 몇 번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내가 미친 것이라고, 내가 틀린 것이라고 인정해버리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니까요. 내 아들의 손바닥에 난 흉터를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의 엄마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을까요? 등 뒤에서 최 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나오시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 지독한 싸움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안치실 문을 한번 돌아보고는 관이 실려나갈 길을 비켜주기 위해 조용히 복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장례식장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은 장례식장에 검은 운구차가 아닌 경찰의 협조로 동원된 하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최 반장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이 가시죠. 직접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웅성거리는 친척들과 굳어버린 장례식장 분위기를 한번 훑어보더니 저를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가서 꼭 제대로 잘 확인하고 와. 저는 남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어 되물었습니다. 같이 가야지 여보.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난 상주잖아. 이 난리통에 어른들 다 계신데 내가 상주로서 여길 비울 수는 없어. 내가 여기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을 테니 당신이 우리 진우 대신 가서 모든 걸 확인하고 와줘. 부탁이야. 남편은 끝내 저를 믿는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혼란에 빠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제 절박한 외침 사이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그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벽 뒤에 숨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최 반장을 따라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경찰차 뒷자리에 저는 혼자 앉았습니다. 관을 실은 구급차가 앞에서 길을 이끌었고 저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 안에는 무전기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혼자가 되자 큰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만약 내 기억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오래전 일이라 내가 착각한 거면,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정말 미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행패를 부려 망쳐놓은, 남편의 마지막 책임감마저 무너뜨린 용서받지 못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제 평생의 확신이 어쩌면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의상의학과로 향했습니다. 관이 촬영실 안으로 옮겨졌고 굳게 닫힌 육중한 남문이 제 앞으로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덩그러니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이 제 귀에다 대고 쿵쿵 북을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촬영실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분과 최 반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 반장은 굳은 얼굴로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작은 판독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있었고 의사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족관절, 즉 발목뼈입니다. 오래전에 골절될 흔적이 있긴 하지만 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고, 네, 보시다시피 내부에 금속 보형물 또한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내뱉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기억하는 아들의 엑스레이 사진과는 전혀 다른 깨끗한 뼈의 모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여야 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맞았어. 난 미치지 않았어. 그 생각과 함께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최 반장은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더니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차가운 판독실 안을 울렸습니다. 최 반장이다. 신원 불일치 확인됐다. 지금 즉시 장례식장에 있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상황 알려라.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그럼 내 진짜 아들은 어디 있냐는 새로운 절망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최 반장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은 사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위해 경찰서로 복귀했고 최 반장은 제게 잠시 병원에서 기다리라며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진짜 제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사고 현장 근처의 다른 병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한 것이겠죠. 저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홀로 남아 방금 전 엑스레이 사진이 떠있던 그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떠올렸습니다. 내가 맞았어. 난 미치지 않았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다시 도는 것 같았지만 곧이어 더 큰 절망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내 진짜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살아는 있는 걸까? 아니면 차가운 영안실 어딘가에 이름도 없이 누워있는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장례식장, 그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남편,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외면했던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진실을 직접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아니었던 그 억울한 영혼에게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했습니다. 저는 최 반장에게 잠시 다녀오겠다는 연락을 전하고 무작정 병원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시간은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떠날 때와 똑같이 친척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고 남편은 상주 자리에 멍하니 서서 허공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에 수근거리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죠.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의 모든 감정을 실어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맞았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남편의 얼굴에 의문이 스치는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반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휴대폰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지켜봤습니다. 네? 아이 그게 무슨...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고 멍하니 허공을 보던 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며 다가온 시동생과 친척들. 남편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니래. 철심이 없대.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 향수 말이 맞았다는 거냐?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고함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아들을... 평생을 이성적으로 원칙대로 살아왔던 한 남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판단이 아내를 미친 여자로 몰아세우고 아들을 2번 죽일 뻔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충격과 혼란,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친척들의 고함과 며느리의 애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책하는 남편의 통곡소리가 뒤섞여 저는 잠시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맞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제는 진짜 제 아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최 반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미 어딘가로 계속 전화를 돌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우리 진우는요? 우리 아들 어디 있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그는 잠시 통화를 멈추고 절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마주한 경찰의 무거운 책임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저희와 같이 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장례식장을 뒤로하고 다시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보며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다리가 부러졌어도 괜찮고 팔이 부러졌어도 괜찮으니 제발 숨만 쉬고 있어다오. 경찰서에 도착한 저희는 작은 조사실에서 끝없는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최 반장을 비롯한 모든 형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고 누군가는 서류 더미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을 마치 유리창 너머의 세상을 보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다시금 사죄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저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바라보며 그저 아들이 살아만 있어주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창밖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은 타들어가다 못해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저를 몇 번이고 핥혔습니다. 어딘가 병원에 살아있을 거야 하는 희망이 피어오르다가도 아니야, 어쩜 이름도 없이 다른 영안실에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면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최 반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제발. 최 반장은 저와 남편 앞에 서서 한참이나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아드님 살아있습니다. 아, 살아있다. 살아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반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리며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에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서 신원미상 환자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신을 찾았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행정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늦어졌던 겁니다. 아직 의식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살아만 있다면, 숨만 쉬고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남편의 손을 처음으로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아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라고. 저와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제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절규하던 순간부터 수술 기록을 손에 쥐었던 순간, 그리고 마침내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했던 그 순간까지 지난 며칠간의 모든 기억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진우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소독된 가운을 입고서야 겨우 아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환자분 아직 의식이 없으시니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아들, 제 새끼의 얼굴만이 전부였습니다. 사고의 흔적으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건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진우야. 저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붙잡고 울었던 그 싸늘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내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제 두 뺨에 부비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홀린 듯이 아들의 왼손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았던,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줬던 반달 모양의 하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제 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쓸어봤습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네가 내 아들이 맞았구나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안도감의 확인이었습니다. 내 아들 맞았어.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며칠간 겪었던 모든 설움과 공포,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등 뒤로 남편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 곁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침대 발치에 선 채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그런 아들을 붙잡고 우는 아내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은 제 옆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고 그의 무릎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닿는 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몸에 죄책감과 후회를 담은 눈으로
의식 없는 아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남편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수만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완전한 인정.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아내와 아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손을 뻗어 남편의 떨리는 손등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한번 바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 진우는 살아있다는 기적을 보여줬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중환자실에서 시작해서 중환자실에서 끝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굳어버린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잠시도 쉬지 않고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떻다더라. 네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어릴 때 너는 어떤 아이였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까지 대답 없는 아들에게 저는 그렇게 수만 번의 말을 건넸습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하곤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내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도 저는 결국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저는 제 아들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이 무너진 남편은 이제 제 곁을 묵묵히 지키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늦은 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남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매일 밤 잠든 제 머리맡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떠다 놓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아들이 깨어날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희망 하나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의식 없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처음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와 자랑하던 날의 이야기였죠. 그때 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그 시험지를 어찌나 자랑하고 다녔는지. 그때 그 조그맣던 손이 이렇게나 커버렸네. 저는 아들의 손등을 쓸어주다 무심코 아들의 왼손바닥을 제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줬던 바로 그 흉터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 안에 있던 아들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하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고, 그저 내 간절함이 만들어낸 헛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야, 아들, 엄마 보여?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아들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파르르 떨리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이나 허공을 헤매더니 이내 제 얼굴을 향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입술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아들의 상태를 살폈고 마침내 제 아들은 길고 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긴 아들은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요.
저 때문에 얼마나... 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아들. 그런 말 마라. 엄마가 자식 찾는 게 당연하지. 엄만 괜찮아.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와 줬으니 엄만 더 바랄 게 없어. 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끌어다 자신의 뺨에 가만히 부볐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손바닥에 있는 그 오래된 흉터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외면하고 법과 절차가 틀렸다고 말할 때 오직 이 작은 흉터 하나를 기억했던 엄마의 사랑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아들은 그렇게 말없이 제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증거와 맞서야 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지금도 가끔 아찔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식 손바닥에 흉터 자국 하나를 잊지 않았던 평범한 엄마였을 뿐입니다. 그 평범한 사랑이 제 아들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